네, 안녕하십니까. 역사유물론 강의를 맡은 박남일입니다. 저는 해방연대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사회주의자 매체에서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그 역사적 유물론은 막스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 이제 철학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막스주의가 어떻게 태동됐는가 여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막스주의에 대해서 이 막스주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뭐 그런 정의가 제대로 돼 있는 건 없죠. 여러 가지 의견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막스주의는 18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성립된 어떤 사상이죠. 이론 체계죠. 근데 이 막스주의라는 명칭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떤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스가 그 당시에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 뭐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좀 까칠하다 속된 표현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고지식한 너무 비판적인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쓰다가 나중에 어떤 개량주의적인 흐름들이 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특히 그 노동운동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끝까지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그래도 막스주의를 고수한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스주의자 그러면 원칙주의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역전된 거죠. 그래서 나는 막스주의자야 이러면 저 사람은 원칙을 지킨 사람.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 요새는 잘 안 씁니다만은 막스 레닌주의라고도 많이 썼어요. 80년대, 90년대 사이에는 보통 막스주의를 공부할 때 막스 레닌주의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뭡니까? 레닌이 막스 뒤에 붙게 된 것은 레닌이 출연한 이후겠죠, 당연히. 그러면 짐작하시다시피 소비에트 이후에 붙었겠죠. 요거는 좀 스탈린주의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막스 사상을 레닌이 제대로 계승을 해왔고, 그걸로써 실천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체계를 갖췄다라는 의미에서 막스 레닌주의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다음에 여기에 스탈린이 붙을 가능성을 남겨둔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사정 때문에 요새는 우리가 레닌 공부도 많이 하지만 이거 빼버리고 그냥 막스주의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막스 레닌주의라는 명칭은 잘 안 쓰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인데 이 막스주의가 태동할 무렵에는 어땠습니까? 자본주의가 이미 어느 정도 발전된 단계에 접어선 상태죠. 19세기죠. 그래서 19세기 중반에는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처지가 비약적으로 발전된 산업혁명의 그 과실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죠. 반대죠.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는데 거꾸로 노동자 계급의 처지는 이거 자본주의 초기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임노동 자본이라든가 자본론 공부하신 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착취 정도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더 강화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은 유럽 노동자들한테 대단히 힘든 시절이었다.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이 평균 한 18시간, 많은 데는 뭐 20시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잠은 언제 잡니까? 24시간 중에서 18시간 노동하고 6시간 나오면 그걸로 가서 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잠자고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생활 자체가 없는 거죠. 노동 시간은 그렇죠. 그 다음에 임금 조건은 갈수록 이제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황이 와요. 이미 18세기 중반 되면 벌써 공황이 나타나요. 공황이 한번 몰아칠 때마다 임금을 안 줘요. 체불시켜. 뭐로 줍니까 대신? 막 상품권으로 줘요. 그러니까 구두 공장 노동자는 구두 구매권을 임금으로 주고, 뭐 빵 공장 노동자는 그냥 빵을 한 보따리 싸고 주고, 자 이것이 임금이다. 뭐 이런 사태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나마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이제 보통 그 무렵에는 주급으로 많이 일주일 일하고 나서 그 주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임금이 주어졌는데 한 주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이 한 주 동안 먹을 빵값의 한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엔겔 계수로 따질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5,000원 받으면 10,000원 빵값으로 쓰고 나면은 다른 거 옷 사 입을 돈도 없는 거죠. 그나마 실업 상태에 있다가 공장에 들어가 취직을 했어요. 그럼 임금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후불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외상을 먹으러 가야 돼. 이때 빵 공장 하는 자본가는 또 기발한 또 장사를 하죠. 더러운 빵을 만들어서 외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빵도 있지만 좋은 빵은 현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재료비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뭐 흙도 좀 들어가고 뭐 이런 빵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먹으려면 할 수 없이 그 빵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그래서 18세기 중반에는 그 자본론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뭐 근로감독관들이 보고서 막 써놓은 거 맨 나오잖아요. 뭐 그런데 그 내용 나오더라고. 저기 하여튼 그 처참한 처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뭐 공장 노동자들이 그 거주하는 공간 이런 데 가면은 막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한 방에서 남녀가 뒤섞여 가지고 뭐 우글거리고,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등등. 아무튼 그 18세기의 중반 무렵의 유럽 노동자들은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다. 지금보다도 훨씬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이 노동자들의 저항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죠. 뭐예요? 뭐 인민헌장 운동. 네. 그다음에 뭐 프랑스에서도 대규모 자연 발생적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리옹 지역에서 일어나는 봉기. 그다음에 자본주의 발전이 조금 늦은 독일에서도 커다란 봉기가 하나 일어나죠. 슐레지엔 지역에서 그 방직공들이 저항을 하게 되죠. 이런 그 각 나라마다 크고 작은 봉기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때 이 당시 노동자들의 그 저항의 특징은 보면 정립된 이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기계 때려 부수는 운동도 벌이기도 하죠. 우리의 적은 기계다. 사실 기계 넘어 있는 자본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 때문에 이제 이 실업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기계를 때려 부수는 러다이어트 운동. 러다이어트 운동이 실제로는 우리한테 알려진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자, 굉장히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지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오죠. 그다음에 이 저항에 대해서 또 부르주아 진영에서는 비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때 이제 주된 문제가 실업 문제죠. 실업률이 공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막 높아지니까 그때 나온 게 뭐 인구론 같은 거죠. 멜데스 인구론. 근데 이제 멜데스 인구론 이전에 멜데스 인구론은 사실은 그 이전에 누굽니까? 칼 비더만이라는 사람이 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뭐 인구 과잉 문제를 지적하고 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그거 거의 베낀 거예요, 사실은 멜데스는. 근데 멜데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 뭐 식량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산술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가 멸망했어야 되는데 이미. 근데 실제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질. 그러니까 병원균인이라는 뜻이죠. 고질병 할 때 그 고질.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소해야 될 대상. 일소, 청소 얘기하는 겁니다. 싹 쓸어버려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직접 생산자인들인데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예비 노동자들, 즉 산업 예비군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한 혹독한 비난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이론적 무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에 대해서 별로 효율적인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사상적 무기로서 등장한 게 막스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막스주의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막스주의는 크게 묶었을 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죠. 첫째는 철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막스나 엥겔스가 쭉 썼던 그 저작들을 보면은 철학적 내용들을 주로 다룬 저작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학 관련된, 그때 당시로는 정치경제학이라고 그렇죠. 정치경제학 관련된 저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세계를 해석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변혁적 이론으로 발전시키죠. 그래서 사회주의 이론이 있죠.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막스주의 사상은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부분은 우리가 익숙하게 접해왔던 것처럼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게 철학, 경제학, 사회주의 이렇게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학에 관한 저술에서도 매우 철학적인 내용들이 같이 결합해 있고 또 사회주의 이론마저도 철학과 정치 경제학에 대한 이론들이 여기에 그대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이론론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숨이 일관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철학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회주의 이론을 시작하다가 다시 유물론이나 변증법적 어떤 결론으로 끝을 맺죠. 숨이 일관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막스주의 철학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우리 그 정치경제학 다음 강의가 임노동과 자본, 우리 지도위원님 와 계시는데 그 다음에 국가론, 그 다음에 전략 전술, 사회주의 이론에 관련되는 거 이런 거 쭉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맡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막스주의 철학을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유물론이 뭐냐, 그 다음에 변증법이 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만이 사실 이 부분으로 쭉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 철학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변증법적 유물론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역사적 유물론인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유물론이 더 먼저
정리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변증법적 유물론, 즉 이 막스주의 철학의 가장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변증법적 유물론은 오히려 엥겔스에 의해 가지고 1870년대, 역사 유물론은 1840년대에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선을 보여요. 그 내용들을. 근데 변증법적 유물론이 법칙으로서 제대로 정리된 것은 엥겔스에 의해서 1870년대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는 좀 거꾸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역사 유물론을 저술할 때 이미 막스와 엥겔스는 유물론과 변증법에 대한, 즉 유물 변증법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단지 그것을 조금 늦게 책으로, 저작으로 만들어서 내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간적인 간격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영역이 동시에 같이 사유가 되고, 또 이런 것들 안에서 각각에 필요한 그런 저작물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막스주의 철학이 이제 탄생한 배경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유물론. 그러면 이제 막스주의 철학에서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 유물론이죠. 역사 유물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스와 엥겔스가 역사 유물론의 내용을 처음으로 내보인 것은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독일 이데올로기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일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때 당시 독일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철학적 조류, 그다음에 이들의 견해,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해요.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맨 처음에 비판한 한 사람이 그 유물론자, 그 기계적 유물론자 포예르바하, 독일식으로 포예르바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슈트라우스라든가 슈미트리 이런 사람들 다 누구냐면은 헤겔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겔 좌파, 청년 헤겔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로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죠. 소장파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마저도 점점점 관념화되어 가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서 나온 책이 독일 이데올로기고, 그 독일 이데올로기를 저술하면서 역사 유물론 체계를 곳곳에 막 뿌려대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후세 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도 이제 나중에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 있으면은 그 저작물을 다시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 유물론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유물론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그 역사 유물론이 그동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외면당해 왔어요. 많은 학생, 노동자 등도 공부해야 될 분들한테 많이 한 20년 가까이 외면당해 오는 바람에 별로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없었다는 거 참 아쉽죠. 근데 그러나 반드시 막스주의 사상을 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체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본론부터 읽으면 폼은 나는데, 사실은 이런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역사 유물론에 대한 체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론을 읽다 보면은 그 부산의 모 교수처럼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해석 자체 이상해요. 경향에다가 기고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어긋나게 해석하는 이상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죠. 이게 이 철학 부분을 제외해버리고 자본론을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책으로만 받아들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계급적 당파성이 결여된 독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역사 유물론은 그래서 아무튼 막수지 철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한 20년 만에 다시 공부하면서 어떤 걸 봤냐면,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유물론적 관점, 뭐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단지 기계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사실은 유물론이야말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뭐 용어인데, 자, 그럼 잠깐 유물론이 뭡니까? 유물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게요. 유물론이 뭐예요? 아니, 그냥 초보적으로 어떤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세계는 무엇과 무엇으로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 그 다음에 또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의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사랑, 관념이지만. 예. 애국심 존재하죠. 관념이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과 의식이죠. 근데 이 물질과 의식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뭐 2000년 넘게 철학에서는 그거 가지고 근본적으로 다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의 역사, 즉 이것이 철학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유물론이라는 것은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물질적 측면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관념론은 그 반대죠. 근데 여태까지 지배계급은 주로 관념론적으로 세계를 해석해 왔죠.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인데,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관념론의 폐해는 뭐냐면 물질과 의식을 이원적으로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독립적인 어떤 것으로, 객관적 실체로 만들어버린 거죠. 물질과 분리해버려서.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몸과 의식을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 분리된 게 아니죠. 몸이 사라지면 의식도 사라지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유물론인 거죠. 몸이 사라지면 의식도 사라진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관념론은 뭐냐? 몸은 죽어도 너희들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리라. 이게 관념론이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유물론을 역사에다 한번 들이대보자. 왜 유물론을 역사에 들이댔겠습니까? 이전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거의 대부분이 관념론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스와 엥겔스의 저작들은 주로 무엇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이 되죠. 특징이. 그러면 그 무엇이 뭐냐면은 주로 관념론적인 그러니까 관념론적인 철학 또는 관념론적인 경제학,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론에 있어서도 관념론적인, 즉 공상적인 또는 진정한 사회주의 이런 표현도 이미 150년 전에 나왔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해겔 좌파들이 얘기한 게 진정한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것은 관념론에 대한 비판으로 성립된 개념이죠. 그리고 역사 유물론은 마찬가지로 역사적 관념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립된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비판하면서 역사 유물론을 구축했느냐? 그때 당시에 독일 사회에서 철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이 헤겔이죠. 헤겔은 그 역사에다가 변증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연 변증법 단계에서는 변증법을 어떤 그 사물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용도로 쓰였는데, 이것을 인간 사회 내부의 역사에다가 최초로 적용한 사람은 헤겔이에요. 대단한 성과를 이뤄낸 거죠. 그래서 정반합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막스가 보기에는 그래 놓고 나서 헤겔은 나중에 다시 종교로 귀의해요. 그렇다면
그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역사적 운동을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여기에서 해결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어떤 정신이라고 그러죠. 절대 정신, 절대 이념. 그래서 이 부분이 막스가 보기에는 뭐냐면 잘 가다가 자기가 이뤘던 성과를 거꾸로 뒤집어요. 물고 나면 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산의 정상 99등선까지 갔다가 다시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거꾸로 된 변증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해겔이 역사에 대해서 변증법적으로 해석했던 이 성과를 계승을 하면서 그러나 그 최종적으로 거꾸로 물고 나온 세워버린 뭐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변증법을 역사적으로 적용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 유물론은 역사 변증법 유물론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물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아주 딱딱한 유물론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포이에르바죠. 이 포이에르바는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으로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이런 책들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거의 육탄 돌격을 하면서 겁을 하죠. 그래가지고 말년에 어디 낄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뭐 어디 산골짜기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쓸쓸하게 노년을 보냈다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좀 격하게 막 비판을 했나 봐요, 기독교를. 그런데 상당히 이제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데 많은 공헌을 했죠. 포이에르바는. 그런데 포이에르바는 결국은 신의 존재를 부정한 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니체도 마찬가지죠. 신은 죽었다. 그럼 그 전에 신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포이에르바는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창조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신은 원래부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되죠. 그래서 막스는 포이에르바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신은 인간이 만든 거다. 그럼 왜 만들었냐? 이거 좀 설명해봐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겠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계급 지배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로서 신을 만든 거죠. 중세 이전에. 그 얘기. 바로 즉 사회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만들었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간은 누가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는 거죠. 신은 인간이 만들었어. 그럼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 이러면서 포이에르바에 대한 비판을 가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해버렸는데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예. 그러면서 결국 역사 유물론은 그 18세기 독일에서 어떤 형성되고 있던 관념론적인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돼서 성립된 그러한 철학적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 역사 유물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역사 유물론에서 막스와 엥겔스가 던진 명제는 총 6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맨 먼저, 자, 이전에 관념론적인 역사관에서는 역사를 추동하는 힘을 신 또는 위대한 지도자 또는 어떤 외적인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기후 등등의 그 외부 인자 이런 것들에서 찾았죠. 그런데 막스는 역사를 추동하는 힘을 그 사회 내부에서 찾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위대한 지도자의 말씀이나 신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게 아니고 당장 일용할 양식을 얻고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다시 또 재생산하고 이런 일상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 일상 자체가 사회와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일상적인 것. 그래서 생산활동 자체가 역사 발전의 추동력이다 라는 명제를 맨 먼저 던지죠. 뭐 신이나 위대한 지도자, 영웅들의 어떤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역사를 추동하는 힘은 바로 인간의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산 활동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간의 노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노동은 어떤 노동 수단을 통해서 노동 수단을 이용하는 형태의 어떤 생산 활동으로서의 노동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노동이 동물의 어떤 본능적인 뭐 예를 들면 꿀벌이 집을 짓는 거하고 다른 그 차이점은 어디 있냐?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활동으로서의 그런 노동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들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이 뭐냐? 그 엔진은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된 모든 생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사적 과정에서 인간의 생산 활동은 생산력과 관련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인간은 전 세대가 썼던 도구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 전 세대보다는 같은 하루 동안에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실제로 그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이죠. 그래 왔죠. 그걸 생산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생산력과 이 생산력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노동 수단을 이용해서 노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 수단하고 그다음에 뭐 재료에 해당되는 노동 대상 이런 것들을 묶어서 생산 수단이라고 얘기하죠. 뒤에 한번 더 다룰 겁니다. 이런 생산 수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생산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직접 생산을 담당해야 될 인간들이 그런 생산 수단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계급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 사회가 되면서 사회적 생산 수단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자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려면 이 생산 수단, 즉 나무 공장에 몰래 들어가 살 수는 없죠.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아니면 공장 주인이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돼요. 즉 사람과 사람이 인적 관계를 맺어야 생산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의미에서 생산력과 그다음에 생산 관계에 대한 어떤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면서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주도한다. 이런 명제가 하나 또 나옵니다.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세한 거는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야 돼요. 자, 계급사회에서는 이 생산 관계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남는 게 있어야 데려다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착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착취에 기반한 생산 관계를 맺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뭐 노예와 노예주 사이에서는 노예 주인이 포로를 데려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막 일을 시켜요. 밥만 주고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 노예가 생산한 생산물을 취득하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봉건제 사회에서는 뭐 영주와 농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납을 받죠. 그리고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만큼만 임금을 주고 나머지 노동의 생산물을 일단은 자본가가 다 취득을 하죠. 그런 관계. 자,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관계가 하나의 어떤 생산 양식이라 한다면은 그 생산 양식을 토대로 한 상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상부 구조 체제로서 어떤 국가 형태, 국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고대 도시국가도 있고 중세 봉건 국가도 있죠.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만든 국가는 우리가 국가 그러면 그냥 국가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되죠.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국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 국가는 근대 국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기초로 삼는 뭐 근대 국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즉 그래서 여기서 토대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부구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이런 명제가 하나 또 탄생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생산 관계를 둘러싼 인간과 인간 집단 사이에 무엇이 생깁니까? 계급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 인간 관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모순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계급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투쟁,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급 투쟁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계급 투쟁은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나죠. 지금도 보면은 뭐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임금 인상 투쟁도 하고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한 그 투쟁들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계급은 그냥 평화롭게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이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 안에서 계급 투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네 번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계급 투쟁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계급 투쟁은 하나의 그 토대를 이루는 생산 양식 내에서의 투쟁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어떤 계급 투쟁이 양적 변화를 계속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질적으로 혁명적 상황이 생겨나게 되죠. 그 상황에서는 상부구조까지 다 바꿔버리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죠? 그런 단계. 사회혁명 단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계급 투쟁은 양적 변화 측면에서 일어나는 투쟁들이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양에서 질로의 변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 이것을 사회혁명이라고 합니다. 사회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마찬가지로 필연이다. 그래서 이 필연적 단계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얘기 있어요.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냐,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가 뭐를 어느 쪽입니까? 자, 유물론 쪽으로 보면 존재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이게 여섯 번째 명제입니다. 그럼 역사인물론 체계에서는 이와 같이 여섯 가지 주요 명제가 있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거든요.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파트로서 좀 길게 설명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데올로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속성이 계급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현상에서는 거꾸로 나와요.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처럼 얘기되면서 수많은 지배 이데올로기들이 지배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단칼에 그냥 정리하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 유물론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고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사회 내부를 뭐 도표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역사 유물론의 정말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를 결론부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아무튼 역사 요물로는 그래서 이러한 명제를 정립을 하면서 가장 일상적인 인간의 삶에서 어떤 사회혁명의 원리까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회혁명과 결부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무기로서 노동자 계급에게 제공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도 강조했는데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거는 그 막스주의에서 인간관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스주의 인간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이게 자본주의 시대 이 대중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부르주아 학자들이나 수정주의자들이 막스주의의 인간관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막스는 인간을 뭐라고 규정하냐면은 뭡니까?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 사회의 어떤 유기적인 활동 속에서 나타난 산물인 거예요, 인간은. 그 전에 맨 처음에 막스는 그 소외론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적 존재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모아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 즉 그러면 인간의 의식,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사회를 이루지 않고 혼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어디 무인도에 가서 처음부터 거기서 살아요. 먹을 것만 있어. 그렇다면 뭐 언어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언어가 발생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이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언어도 없고 아무도 없고 무리가 없는 사회에서 지금도 안 된다는 거죠.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그 뭐 있죠.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인간이 진화해온 과정은 굉장히 길죠. 수백만 년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하면 뭐 한 600만 년 가까이 되죠. 이런 기간 동안에 진화해온 건데, 이 진화 과정을 아기가 태어날 때 한 몇 년 만에 그걸 되풀이한다는 거죠. 이게 저 생물에서 나오는 거죠.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세포에서부터 아기가 정자 난자 결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착상이 일어나가지고 쭉 뭐 10개월 동안 일어나는 변화. 이게 인간이 진화해오는 과정을 수백만 년치를 한꺼번에 그냥 재현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막스가 얘기하는 인간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회가 인간을 만든 것이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수정주의적으로 인간관을 비트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실존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존주의 중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철학적 인간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철학적 인간학.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나오는 학문이 심리학 등등. 그래서 보시면요, 뭐 하이데거, 요새 유명한 한나 아렌트 스승이죠. 그다음에 뭐 야스퍼러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샤르트르 이런 사람이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실존주의자들은 실존 철학이라는 거죠.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그러니까 주관적 관념론이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존주의는 그 인간의 내부에 어떤 것들이 관념적으로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뭐 영혼이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무의식이란 말은 일본 사람 그 무슨 소세끼라는 작가가 만든 말이고. 근데 어쨌든 그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뭔가가 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실존주의자들은 뭐라고? 자아라고도 얘기해요. 자아.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아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관념론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특히 그 무의식이니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리비도가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게 이제 막스주의 이 인간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수정적인 시도로 봐요. 여기에는 뭐 락강 이런 사람도 같이 거기 가담했을 거예요. 락강 같은 사람도. 그러면서 그 인간관 자체를 관념론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다. 이 사람들은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 뭐 자연과학적인 성과를 가지고 그거를 철학적으로 그냥 막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적인 인간관은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물론적인 과학적인 인간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락강 같은 사람 자기가 막수주의를 보완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2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17세기 이전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다양한 변종적인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역사 유물론에서 막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간관이 이 역사 유물론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막스적인 인간관이.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그 대전제로 이렇게 결말이 지어지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역사 유물론 이론에 대해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